자, 이번에는 25년 2회 전기산업비사 필기 CBT에 있어서 전기자기학 수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비유전율 2.8인 유전체에서 전속밀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극의 세기는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당연스럽게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 분극의 세기에 대한 공식을 떠올려야겠다. 그죠? 일단 기본적인 공식 두 가지만 떠올려보면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죠. 자, 여기 주어진 조건을 보면 비유전율과 전속밀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이 관계식을 활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기에 넣으면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두드려 보시면 얘가 1.92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아래쪽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전기력선의 굴절 법칙을 나타낸 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와 관계된 거 간단히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유전체에 경계면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경계 조건에 대한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떠올려볼게요. 전개에는 어떤 성분이 연속이죠? 접선 성분이 연속입니다. 그죠? 다르게 말하면 접선 성분은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 밀도는 어떤 성분이 연속입니까? 얘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다르게 법선 성분이 같더라.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E1 사인 세타 1 이꼴 E2 사인 세타 2. 자, 아래쪽 요 놈에 대해서 쓰면은 D1 코사인 세타 1 이꼴 D2 코사인 세타 2.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굴절 법칙.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절 법칙이 나옵니다. 그죠? 굴절 법칙은요, 우리가 일단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탄젠트 세타 1 나누기 탄젠트 세타 2라고 쓰면 이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더라? 에프실론 2분의 에프실론 1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굴절 법칙에 대한 개념으로서 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유전체에 있어서 유전율 관계가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어떠한 관계성이 또 성립이 됩니까? 실제 이런 게 있죠. 이 전개 같은 경우에 있는 부등호가 반대가 됩니다. 전속 밀도는 이놈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입사각 굴절각 관계도 실제 이놈을 그대로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떠올려보면 실제 우리가 요놈을요, 지금은 전개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얘는 자개에도 그대로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전개라는 말 대신에 자개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전속밀도 대신에 자속밀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더 씌우면 E 대신에 H만 들어가면 되겠죠. D 대신에는 B만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굴절 법칙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유전율 대신에 투자율로 바꾸면 끝나겠다.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아래쪽에 대한 걸 떠올려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관계라면 요 놈은 이렇게 표현되겠더라. 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에 관계된 것도 실제 별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심으로써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튼 이걸 가지고 답을 바로 골라보면 여기 있는 4번이 되겠다. 그쵸?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 회로에 자기 주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자기 주장에 대한 관계식 대표적인 거 한번 떠올려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한 번씩 물어보죠.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된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 아니죠. 자, 두 번째. 자기 회로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비례입니다. 비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아니죠. 반비례죠. 네 번째. 자성치의 투자율에 반비례한다. 그쵸. 답은 여기 있는 4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 내구의 반지름이 6cm, 외구의 반지름이 8cm인 동심구 콘덴서에 외구를 접지하고 내구에 전이 1800V를 가했을 경우에 내구에 충전된 전기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외구를 접지하고 이런 말이 있지만 솔직히 이 외구를 접지한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심구 형태의 콘덴서 그 자체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지문에서는 일단 뭘 물었죠? 충전된 전기량은 하고 물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하량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일단 동심구 콘덴서가 주어져 있고 전이가 주어져 있어요. 콘덴서 하면은 이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이 정전 용량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럼 Q는 CV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심구 콘덴서의 정전 용량 관계식.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구를 접지하는 경우.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내구를 접지하는 경우.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참고로 요거 하나만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체 정전 용량. 자, 우리가 알기로 이 구도체 정전 용량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구도체 반지름을 A라고 했을 때 얘는 4파이 엡실론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요 기준에서 정전 용량을 한번 적어보면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식에다가 뭘 붙일 거냐? 그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 아가애들 중에 이 딸내미들 보면 이 바비 인형 이런 거 좋아한다, 그죠? 요즘에 애들이 요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바비 인형을 선물한다고 가정합시다. 즉, 이 외구를 접지한 기준 다르게 일반적인 동심구형이라면 여기다가 바비만 붙여주세요. 즉, 이런 겁니다. 4 파이 입실론 A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B를 붙여주겠다. B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들고 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구를 접지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위에랑 똑같아요. 4파이 입실론. 일단 요까지만 쓰겠습니다.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만 달라지느냐? 요 놈이 달라집니다. 자, 내구를 접지를 했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뭐 별다른 언급 없이 A, B 이렇게 썼는데 실제 여기서 말하는 A와 B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얘가 동심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내구의 반지름이 일반적으로 A로 표기가 되고요. 외구는 B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고 가세요. 내구에 접촉을 했대요. 그럼 이 성분이 없어지더라. 대신에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 외구가 한 번 더 오더라. 즉 A를 빼고 여기다가 B를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는 B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지금 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준이다.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주어진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터 단위로 바꾸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0.06이라고 얘는 0.08이라고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일단 B가 0.08, 그 다음에 A가 0.06이죠. 그 다음에 4파이 쓰고요. 자, 이제 문제는 입실론 이 유전율인데 지금 지문을 봤을 때는 유전율의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전율의 언급이 없다면, 다르게 별도의 매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로 취급합니까? 공기 또는 진공으로 취급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 유전율은요, 공기 또는 진공 중의 유전율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요. 자, 그 다음에 A값 0.06, 그 다음에 B값 0.08 놓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전위, 여기 있는 1800 넣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18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 두드리면 그 계산기에서는 대략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다음 중 인덕턴스의 공식을 고르면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덕턴스는 실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체 인덕턴스, 다르게 자기 인덕턴스라고도 하죠. 하나는 상호 인덕턴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잡으면 이 자체 인덕턴스는 항상 양의 부를 갖습니다. 그죠? 상호 인덕턴스는 자속의 방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 두 개의 코일에 대한 자속의 방향이 똑같으면 플러스로, 반대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일단 자체 인덕턴스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일단 이놈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식이 I분의 N파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변형을 하면 Rn분의 N의 제곱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나가면 L분의 뮤 Sn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뭐 주로 볼 수 있는 것 위주로 챙긴다면, 자, 요걸 가지고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호 인덕턴스는 Rn분의 얘를 쪼개줍니다. N제곱을 N 곱하기 N으로 쪼개줍니다. 그래놓고 1차 권수, 2차 권수 이렇게 주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L분의 뮤 Sn 쪼개줍니다.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이런 것도 있죠. 루트 L1, L2.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여기 뭐가 들어간다? 결합계수가 들어간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뭐 필요한 거 위주로 봤는데 요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 문제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답은 요 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보자면 여기 있는 2번 이놈은 누구에 대한 공식일까요? 얘는 자속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우리가 기자력 관계식을 좀 돌려본다면 기자력 요 놈은 ni로 쓸 수가 있고 다시 파이의 rm이라고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 이항을 하면 rm분의 ni가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rm 자리에다가 자, 뮤 s분의 l을 넣으면 얘는 l분의 뮤 sni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숫이 은근히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 얘가 요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놈에 대한 것도 있더라. 한번 봤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더라.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뮤1이 뮤2보다 작을 때, 즉 여기 있는 매질의 투자율이 여기 있는 매질의 투자율보다 작을 때 H1과 H2의 관계는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살포시 봤다. 그죠? 실제 우리가 자기관계에서 이렇게 표현된다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걸 토대로 봤을 때는 자기관계는 이 부등호가 반대로 표현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나온다면 똑같이, 그리고 각각의 각도에 대해서 묻는다면 똑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여기는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내경 A, 외경 B인 동신구 콘덴서의 내구를 접지했을 때 내경과 외경을 각각 3배로 늘린다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 내구 접지했을 때 이 정전 용량 했는데, 그죠? 자, 맞바로 쓰면은, 자, 내구 접지 시 이때는요,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일단 얘를 처음 상태의 정전 용량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습니까? 내경과 외경을 각각 3배로 늘린대요.
즉 A를 3A로, B를 3B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C-라 쓰고 이걸 그대로 접목을 하면 3B-3A 위에는 4파이 엡실론 3B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9B 제곱이 될 거고요. 아래쪽을 우리가 3으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약분해 놓고 다시 우리가 이놈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표기를 하면 요 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고르신 답안은 처음 상태 몇 배가 되더라? 3배가 되더라.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 접합면에 전류를 흘리면 접속면에서의 열의 흡수도는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은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열의 흡수를 흡열이라고도 부르고요. 열의 발생은 발열이라 불러요. 그렇죠? 일단 답을 바로 체크를 하면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흡열과 발열이 일어나더라. 이런 효과를 펠티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보면 자, 열과 전기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열전 효과는 일단 크게 우리 입장에서는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백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펠티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톰슨 효과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제백 효과와 펠티의 효과는 두 금속을 접합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했다. 자, 톰슨 요분은요, 동일한 금속 두 개를 접합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서 재배 효과는요, 이렇게 붙여놓고 두 금속에 온도차를 가해줘요. 온도차를 가해주니까 열 기전력에 의한 뭐가 발생하더라? 전류가 발생하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펠티 효과 같은 경우는 반대죠. 전류를 흘려주니까 온도차가 발생하더라. 다르게 말하면 한쪽은 흡열 반응이, 한쪽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에 톰슨 효과. 실제 톰슨 효과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전류를 흘리니까 한쪽 접합면에서는 흡열 반응이, 한쪽은 발열이 나오더라. 그렇죠? 다만 펠티 효과보다는 미미하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 펠티의 형님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펠티의 기준을 들고 하신 다음에 재백 형님은, 재백 효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위치적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거꾸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톰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아니라 동일한 두 금속으로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그렇죠. 누굴 기준으로? 펠티를 기준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복습 겸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6.28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의 자개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막바로 들어가 보면 무한장 직선 도선에 대한 자개세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L은 우리가 자루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길이라는 언급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L분의 NI를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암만 눈을 비비고 봐도 요 지문에, 요 문제, 길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다만 몇 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죠? 이때는 우리가 이놈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2파이 R분의 NI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문에 길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L분의 NI, 근데 길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그냥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들고 가시면 편합니다. 실제 우리가 예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몇 미터 떨어진 지점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혹은 몇 미터 되는 거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길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이거, 길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이거 이렇게 딱 잡아 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에 주어진 조건을 요 수식에다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2파이에다가 곱하기, 자, 떨어진 거리는 1이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지금 지문에는 도체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도체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이 개수를 뭘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1로 취급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왜 얘를 1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어쨌든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도체가 몇 개 있는 거랑 같다? 한 개 있는 거랑 같다. 이런 의미로서 언급이 없으면 한 개로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 6.28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A 턴/웨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10번째 문제입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 손실은 각각 최대 자수 밀도의 몇 승에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은 묶어서 우리가 철손이라고도 부른다. 그죠? 자, 일단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해서부터 보면 이놈에 대한 실험식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상수에다가 주파수, 최대 자손밀도 1.6승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와류손. 자, 와류손 같은 경우에는 와류 상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파수, 철심의 두께, 최대 자손밀도,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특히 요놈. 이놈이 기기로 조합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자기학에서는 1.6승이고 기기로 가면 제곱이다. 이거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기기는 여러 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놈의 영향이 좀 더 커지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최대 저속밀도의 1.6승에 비례하고 와류손은 제곱에 비례하더라. 해서 여기 있는 1번 요놈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 한 김에 하나 더 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쓰면 되죠? 규소 강판, 그렇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뭘 씁니까? 성층 철심. 이런 것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동축 원통에 왕복 전류 회로가 있답니다. 도체 단면에 고르게 퍼진 일정 크기의 전류가 내부 도체에 흘러 들어가고 외부 도체로는 흘러나온대요. 이때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야, 일단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죠? 네, 실제 이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로 나왔던 문제죠. 그죠?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 보면 얘가 왕복 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부 도체로는 흘러 들어간대요. 예를 들어 안으로 들어간다면 외부 도체는 이렇게 흘러나오더라. 근데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부 도체를 그냥 플러스 I, 외부 도체는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얘가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동축 원통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 하나의 직선 도체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무한 직선 도체 기준의 전류에 의한 자개.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었어요. 맞나요? 자,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주의 적분이 뭐예요? 일정 경로를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이 폐회로를 만들고 이 폐회로에 대한 자개 성분은 전류의 대수압과 같다. 잠깐 그 폐회로 내에 있는 전류의 대수압과 같다.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첫 번째 선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외부 공간의 자개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간, 지금 여기죠.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요로 지금 R이 돼 있지만 똑같은 거리, 여기도 R, R, R 이런 지점을 싹 연결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폐회로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 보세요. 이 폐회로에 대한 자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이 폐회로 내에 있는 전류의 대수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선지 1번 같은 경우에 있는 우리가 그대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내부 도체에는 플러스 i가 외부 도체에는 마이너스 i가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은 i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얼마죠? 0. 그럼 결론은 이놈의 대수합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어떻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혹은 뭐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관계식을 가지고도 막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 한번 더 적어보면 h는 이 파이 r분의 ni인데 다시 우리가 뭐 n은 지금 1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 전류가 뭡니까? 특정 영역에 대한 대수합 아니겠습니까? 전체 전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어떻다고요? i 플러스 마이너스 i요. 이거 자체가 0이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다? 0이다. 여기는 맞는 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불필요한 거 좀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선지 보겠습니다. 내부 도체 내에 생기는 자기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체 외부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 내부 기준의 자기는요, 이 파이, 예를 들어 도체의 반지름을 A라고 놓는다면 A 제곱분의 R, N,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막바로 이렇게 암기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이 도체에 있어서 전류는요, 이 도체의 단면에 비례해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면이 작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와 단면이 커요. 여기 흐르는 전류. 딱 봐도 요 놈이 더 많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류는요, 실제 도체 단면에 비례해서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도체 단면이 원형이죠. 그죠?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자, 요 놈 하나를 직선 도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놈의 반지름을 우리가 A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때 있는 전류는 파이 r 제곱에 비례해서 흐른다. 이만큼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 난 요만큼에 대해서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이만큼의 거리를 r이라고 놓을게요. 이만큼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 이에 작용하는 전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 관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쨌든 전류는 단면과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A만큼 기준을 잡았을 때 있는 둘이 이런 관계를 갖더라. 여기에 비례한 관계를 갖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관계는 여기 R만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접목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요만큼의 작용하는 전류를 저는 I 다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있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미리 하나 더 잡으면 그럼 이에 대한 이 내부 자기는요. 일단 한번 적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2 파이 R 분의 자, 지금 도체 개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제가 n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i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i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i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비례식을 좀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파이 a 제곱 i 다시 있는 파이 r 제곱 i요. 그럼 이때 파이판이 약분될 거예요. 그럼 다시 i 다시는 이 양을 했을 때 a 제곱 r 제곱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그대로 넣어 보는 겁니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파이 r분의 1에다가 i-를 뒤에다가 따로 쓰면은 요렇게요. 그럼 이때 요거 약분되어서 이 파이 a 제곱분의 ri 여기 있는 이놈의 꼬라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도체 개수를 고려한다면 여기다가 개수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이 내부 자개세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요 답에 대해서 고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보면 어쨌든 이 부분 내부 도체 내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체크해놓고 요까지가 지금 R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떤 관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금 우리가 썼던 이 파이 A 제곱 RI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있는 이 자개세기는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외부 도체 내에, 즉 B와 C 사이에 생기는 자개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대요. 자, 일단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더 씌울게요. 자, 이렇게요.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림을 좀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내부 도체입니다. 요놈 내부 도체. 여기는 일단 전류가 I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얘가 내부 도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까지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은 이 B와 C 사이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리고 이까지 거리를 R이라고 놓는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기준은 지금 제가 체크한 여기 빨간 테두리, 아이고, 요 빨간 테두리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빨간 테두리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기준 폐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개관계식을 일단 먼저 적어보면 H는 이 파이 R분의 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쵸?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여기 있는 전류는 이 폐로 안에 있는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빨간색 폐로 안에 있는 모든 전류의 합산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I-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I-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알면 요 3번 선지는 끝이 날 겁니다. 자, 이 I- 같은 경우에는 이 폐로 안에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 도체 흐르는 전류와 이 외부 도체에서 이 영역에 흐르는 전류를 합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외부 도체. 자, 그럼 여기서 이 내부 도체 흐르는 전류는 일단 I가 끝이죠. 그렇죠? 자, 네, 중요한 건 요 놈입니다. 이 외부 도체는 애초에 내부 도체와 방이 어땠습니까? 반대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어떤 값이다.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네모박스에 대한 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개념을 가지고 또 이어서 접목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외부 도체 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할 때는 여기에 전체 크기로 따졌을 때 i만큼의 전류를 흐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여기에 대해서만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전류는 단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i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전체 면적에 대한 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전체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꼴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제일 큰 값이 c이기 때문에 여기는 파이 c 제곱으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파이 c 제곱으로 만나면 이 내부의 전체 면적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내부는 여기는 빵 뚫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뚫린 것만큼을 빼야겠네요. 즉 파이 b 제곱만큼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단면적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자 보세요.
이제 이 외부 도체에서 여기 적용된 전류, 이놈에 대해서도 일단 똑같이 비례관계로 접목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류에 대한 면적 아니겠습니까? 이 전류에 대한 면적은 여기 체크하고 있는 이 빙 돌아가는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기준을 잡으면 지금 가장 큰 값이, 자, 좀 지울게요. 가장 큰 값이 이제는 R이죠. 그럼 여기다가 파이 R 제곱하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에 이 부분 또 빼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B 제곱. 자, 그러면 다시 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안에 거 곱해주면 요렇게요. 밖에 거 곱하면 요렇게요. 맞나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양변에 파이는 싹 다 약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이 네오박스에 대한 전류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최종적인 자개세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뭐 여기 넣었을 때 i 묶어낼 수 있겠다. 그죠? 묶어내면 1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r제곱 마이너스 b제곱. 와, 땀에 수식이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네요. 그죠? 자, 일단 요 관계식을 보면 지금 거리 이 값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 전체 값이 달라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외부 도체인데 정확하게 B와 C 사이에 생기는 자극의 크기는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게 아니라 거리와 관계가 있다. 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바뀌더라.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틀린 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도체 사이. 자, 보면 A와 B 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자극의 크기는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체크를 하면 지금은 A와 B 사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폐로를 하나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요렇게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폐로 내부만 따지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때 이 자개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2 파이 R분의 I가 끝이더라. 그럼 얘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비교적 자세히 해석을 해봤는데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 그죠? 실제 이렇게 자세히 해석하면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전기기기에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겁나게 중요한 거는 규소강판이죠. 그쵸? 자, 규소강판을 쓰면 뭐가 줄여집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력. 그쵸? 그럼 끝났네요. 답은 3번. 다음으로 13번째. 두 개의 코일 AB가 있답니다. 두 개를 직렬로 접속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극성을 반대로 해봤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코일 A의 자기 인덕턴스가 이렇다면 결합계수는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지금 결합계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스럽게 결합계수와 관련된 수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거죠. 일단 두 코일을 A, B라고 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합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항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문에 주어진 걸 보면 A의 자기 인덕턴스가 주어졌어요. 얘가 20mH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결합계수를 구하려면 상호 인덕턴스와 B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를 뽑아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여기서 핵심 문구는 요겁니다. 직렬로 합성했을 때, 다시 직렬로 접속을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가 두 개가 주어졌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떠올려야겠죠. 자, 직렬의 합성 인덕턴스 관계식. 자, 얘는요, 가동 결합과 차동 결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동 결합일 때 합성 인덕턴스를 L가, 차동은 L차라고 쓰겠습니다. 각각 적어보면 LA 플러스 LB 플러스 EM으로, 아래쪽은 요까지는 똑같아요. 걔는 마이너스 EM으로.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수식을 비교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지금 두 개 합성값이 나와 있는데 큰 값은 당연스럽게 어떤 값이 되겠어요? 누구에 대한 값이 되겠어요? 가동결합에 대한 거. 그렇죠? 작은 것은 요 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상호 인덕터스를 바로 뽑아내 봅시다. 어떻게 뽑으면 됩니까? 가동에다가 차동을 뺨으로써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요거 싹 날아갈 거고요. 요 놈은 4m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m에 대해서 바꾸면 4분의 가동의 합성값 마이너스 차동의 합성값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체크한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상호 인덕턴스 값 뽑아낼 수 있겠다. 그지요? 자,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을 하면 이 친구 얼마가 나오냐? 27mH가 나옵니다. 그럼 끝났네요. 요놈 27. 그쵸. 자, 그럼 이제 B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끝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M도 다 뽑아냈다. 그죠? 그러면 이 27을 여기 넣든 해서 계산하면 이놈 값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실제 이 LB가 45mH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끝났죠? 여기다가 45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놈이 얼마가 나오냐? 0.89가 나와요.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0.9가 되겠다. 다음으로 14번째입니다. 전위 계수에 있어서 P1론 이꼴 P2원의 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자, 이 아래 첨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뒤에 게 앞에 놈한테 영향을 주더라.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겠습니까? 1번 도체가 1번 도체한테 주는 거. 즉,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전위값. 그치요? 그럼 얘는 1번 도체가 2번 도체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도체의 표면 전이나 내부 전이나 어떻다? 같더라. 그쵸. 그러면 여기 어떤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가 있어요. 이 도체의 전이를 V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놈 내부에 어떤 도체가 있더라. 이놈에 대한 전이도 어떻게 된다? V가 된다. 항상 표면 전이는 내부 전이가 어떻다? 같더라.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준 게 1번이 갖고 있는 거랑 같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표면 전이가 내부 전이랑 같더라. 이걸 가지고 본다면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표면 전이가 내부 전이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1과 2가 된다. 그럼 자, 다시 얘가 1이고 얘가 2라면 1번이 갖고 있는 전이가 1번이 2번한테 영향을 주는 전이 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도체 2가 도체 1의 내측 안쪽에 있더라.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숫자가 같은 거랑 다른 거랑 배치된 게 서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놈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놈은 어디에 있는 거? 내측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들고 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10V 기전력을 유기시키려면 1초간에 몇 웨버의 자속을 끊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기전력이 나와 있고요. 시간 나와 있고 자속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놈들에 대한 관계성, 대표적인 걸 떠올리면 이놈이 있죠. 이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근데 지금 이 도체 개수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1로 취급할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도체가 최소한 한 개가 있어야 기전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자, 다시 한번 썼을 때 요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자속의 크기만 계산하면 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부호는 지금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전력은 10V예요. 시간 기준은 얼마예요? 1초죠. 그럼 끝났죠? 10웨버. 즉 10V 기전력을 유기시키려면 1초간에 10웨버의 자속을
변화시켜야 된다. 혹은 끊어야 된다. 자, 다음으로 16번입니다. 전자기에서 전파 속도와 관계없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전파 속도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 전파 속도에 대한 관계식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있죠.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상정수분의 각 주파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 LC분의 1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루트 뮤 입실론분의 1이 있다. 맞나요? 특히나 얘들이 자유공간이라면 이 속도가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즉 빛의 속도가 된다. 있죠. 자, 우리가 이 전파 속도에 대한 관계식을 올렸을 때는 일단 주파수, 그 다음에 뒤에 가니까 투자율, 유전율과 관계 있구나,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 요 네 개의 선지에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도전율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진행파형을 그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놈의 주파수를 F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놈의 길이, 즉 파에 대한 길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죠? 파장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주파수를 2배 높여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파란 걸로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쵸. 자, 파란 거는 주파수가 몇 배? 2배가 되었어요. 근데 잠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파가 시작되고 끝났을 때 이때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 색깔로 표현한 걸 보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쵸? 한 사이클에 대한 길이, 요놈이 파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요놈보다 어떻겠습니까? 2분의 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빨간색 파형에 있어서 우리가 전파 속도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파란 거에 대해서 표현하면 얘는 자, 순서 좀 바꿀게요. 자, 주파수는 2배가 되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파장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약분하면 결국은 이렇게 돼요. 즉 주파수가 바뀌더라도 전파 속도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파 속도는 주파수와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파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전파 속도는요, 개념적으로 주파수와 무관합니다. 단 매질과는 관계가 있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요소가 누굽니까? 투자율과 유전율이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출제 의도 자체가 감히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 공식을 가지고 관계없는 것은 하고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기준으로 본다면 도전율은 애초에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공식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답이 된다. 근데 실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무관하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안내를 드린 것처럼 요런 꼬라지로 나왔다면 이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7번입니다. 대항 면적 100제곱센치의 평형판 콘덴서가 비유전율 2.1 절연내력 요렇게 되는 기름 중에 있을 때 축적되는 최대 전하는 어찌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에 대한 축적 능력, 정전 용량을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축적할 수 있는 전하 Q를 우리는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Q는 CV가 있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평행판 콘덴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D분의 엡실론 S요. 맞나요? 그럼 이제 V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절연 내력이 주어졌는데 단위를 잡으세요. 볼트 퍼 센티미터. 다르게 환산하면 볼트 퍼 미터가 될 겁니다. 이거 누구죠? 전개죠, 결국. 그죠? 그러면 우리는 V가 필요해요. 전위가 필요해요. 근데 전개가 주어졌네? 그럼 이때는 전개와 전위의 관계성을 또 올려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V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개가 있으면 거리를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더라. 맞나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 날라가서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비유전율이 2.1이에요. 그러면 전체 유전율은 2.1에다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면적은 100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자, 전개 값은 1.2 곱하기 10의 5승 된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분모에 뭐가 있죠? 센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밑으로 또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모에 센치가 있기 때문에 바꾸면, 환산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리시면 계산기에서는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비유전율 요런 유전체 내 한 점에서 전개의 세기가 요렇게 주어졌다면 이 점의 분극의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분극의 세기 봤다. 그죠? 그럼 요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거 조금 맛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분극의 세기 관계를 가지고 두 문제를 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맞바로 들어가겠습니다. P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2 이거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자,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5죠? 그럼 여기다 5 넣으면 얘는 막바로 4로 취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의 4승.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산기에 두드려 보시면 계산기에서는 3.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으로 19번. 자기에 있어서 자화의 색이 있는 유전체에서의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대응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화의 색에 대응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 위에서 했던 분극의 세기가 되죠. 근데 이 분극의 세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기 분극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요놈.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전속 밀도와 대응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속 밀도. 전기의 세기와 대응되는 건 자계의 세기. 자, 그 다음에 전하의 위치적인 에너지와 대응되는 것은 자의 위치적인 에너지. 요 놈이 있겠다. 그죠? 다음으로 20번째 문제입니다. 평행판 전극의 단위 면적당 정전 용량이 요렇게 주어졌을 때 두 극판 사이의 전이차 2000V를 가면 이 전극판 사이의 전기의 세기는 또 어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저는 이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정전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정전 용량은요. 일단 D분의 입실론 S 아니겠습니까? 자, 물론 여기는 지금 피코페럿이라 주어졌지만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무슨 말이 주어졌냐면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주어졌어요. 단위 면적당.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면적을 나누었더라. 요렇게 했더라. 그럼 실제 단위는 페러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이런 거죠. 지금은 단위로서는 피코페럿이라 나와 있지만 요거를 조합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썼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 200 피코페럿 퍼 미터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쓸게요. 요놈. 자, 다시 얘가 얼마다? 2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시 따져보면 전기의 세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보면 이제 전이차가 주어졌어요. 우리 아까 전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가 거리를 곱했습니다. 아까 제가 D라고 적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전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D분의 V 쓰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D값이 필요하네요. 근데 D값이 없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필요한 게 요 놈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C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지문을 보면 매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앞에서 말했지만 매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기 또는 진공으로 취급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끝났네요. 자, 우리가 일단 요거를 D에 대해서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 그대로 넣으면 입실론 분의 CV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그대로 넣을게요. 자, 우리가 공기로 취급할 수 있다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C가 어떻다고요? 이렇다고요. 그 다음에 전이 2000. 자, 요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 친구가 45,172.22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조금 언급 드리자면 이건 참고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자 보세요. 이놈의 단위가 뭐였죠? 페러 퍼 미터 제곱이었어요. 그 다음에 2000은 볼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유전율은 페러 퍼 미터가 되죠. 자, 우리 요거 수식 정리하면 이것 자체 단위가 뭐가 되죠? 볼트 퍼 미터. 그렇죠. 전개 단위가 나오죠. 자, 근데 일단 지금 지문에는 이런 꼬라지가 없어요. 좀 더 정리된 게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45.2 그렇죠.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실제 여기는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전자기학에 대한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